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차 할부금만 200만 원인데 기름값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물차 한 대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식당에 식자재 납품하고 공장에 부품 배송하면서 가족 부양하고 자녀 교육비까지 마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도 살기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운임이 35%나 폭락했고 거래처는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370만 대의 화물차 기사들이 벼랑 끝에 몰린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화물차 기사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1톤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 화물차 한 대만 있으면 식자재 납품부터 생활용품 배송까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외식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매일 아침 식당과 카페에 신선한 재료를 배송하는 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면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생활 설계를 할 수 있었죠. 당시 화물 운송업계는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만 주변 물동량이 급증했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택배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든 공사 현장이 많았고 새로 문을 여는 식당과 카페도 끊이지 않았어요.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일감은 거절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새벽 5시에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싣고 오전 중에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배송을 마치면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월급쟁이처럼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월급쟁이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년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사들이 이 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물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났어요. 현재 전국 화물차는 약 370만 대에 이르는데 그중 한 톤급 소형 화물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터와 봉고가 20년 넘게 판매 1위를 유지한 것도 이런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화물 운송에 뛰어들었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내 차로 내 사업을 하는 화물 운송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대형 물류 업체들이 직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강화했거든요. 처음에는 개별 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죠. 이건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일감을 구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기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거래처를 개발하고 전화 한 통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감이 배정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정하는 방식이 기사의 노력과 경험보다 더 중요해진 거죠. 돈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사장이 식자재 업체에 직접 주문하고 업체가 개별 화물차 기사에게 배송을 맡기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중간 단계가 적어서 관계가 명확했고 기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식자재 유통까지 장악하면서 기존의 개별 기사들이 나눠 가지던 일감이 몇 개의 큰 파이프라인으로 통합됐거든요. 이런 변화는 개별 기사들의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어요. 예전에는 기사가 직접 거래처와 운임을 협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쇼핑몰에서 정한 요금표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택시 미터기처럼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받기가 어려워졌죠. 현금 흐름도 복잡해졌어요. 과거에는 배송 완료 후 바로 운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산 주기가 일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의 격차가 벌어진 점이었어요. 쇼핑몰은 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기사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일감 정보만 알 수 있거든요. 쇼핑몰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지만 기사들은 제한된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협상하는 것과 같았어요.
2022년 12월 31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완전히 사라진 날이었어요.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했거든요. 정부가 운송 원가를 계산해서 이 금액 아래로는 받지 마세요라고 법으로 정해둔 거였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했냐면 화물차 운송업은 과거부터 과당 경쟁이 심했거든요. 일감을 따기 위해 서로 운임을 깎아주다 보니 기사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었고, 수입이 줄어들면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피로가 쌓이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제도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정한 최소 금액이니까 이것보다 낮출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도가 사라지자 화주들은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감이 없어서 굶고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니까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은 완전히 화주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이 2022년 378만 원에서 2023년 241만 원으로 36%나 줄어들었거든요. 2024년 상반기에는 224만 원까지 떨어져서 무려 45%가 감소했어요. 반면 월 평균 노동 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17%나 늘어났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부산에서 울산까지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안전운임제 시절에는 32만 6천 원이었는데 제도 폐지 후에는 20만 원으로 38.7%나 깎였어요.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운송료 삭감률이 35.1%에 달했습니다. 운임의 35%가 삭감되면 고정 비용을 내고 나서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차량 할부금,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를 내고 나면 실제 소득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운임이 낮아지면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사 결과 안전 운임제 폐지 후 70.3%의 기사가 졸음 운전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66.4%가 과속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어요. 화물차 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피해가 훨씬 크잖아요. 수십 톤짜리 트럭이 과속하다가 사고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도였어요. 동시에 자영업 생태계의 대규모 붕괴도 화물차 기사들을 덮쳤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가 100만인을 넘어섰거든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 분야의 폐업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화물차 기사들의 주요 고객층이었어요. 한 기사가 매주 납품하던 식당 5곳 중 2곳이 문을 닫으면 그 기사의 수입은 4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식자재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일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남아있는 식당들도 비용 절감에 나서서 이틀에 한 번씩 받던 식자재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직접 도매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새로 창업하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상황에서 기사들은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죠. 결국 이 연쇄 붕괴의 핵심은 중간 단계의 소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가 있었고 각 단계마다 화물차 기사들이 활동할 공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산자에서 대형 쇼핑몰을 거쳐 바로 소비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면서 중간 단계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은 화물차 기사들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은 자체 배송망을 구축해서 개별 기사들이 들어갈 틈을 더욱 좁혔어요. 쿠팡만 해도 쿠팡플렉스 같은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 배송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계약된 특정 업체들만 사용하니까 개별 화물차 기사들이 들어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센터 내부도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배송 경로 최적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기사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배송 순서나 경로 설정이 컴퓨터로 대체됐거든요. 24시간 가동되는 물류센터,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는 배송 루트,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네트워크는 개인이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기, 심지어 몇 시간 안에 받기로 배송 기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 거대한 시스템뿐이었어요. 고객들도 실시간 배송 추적에 익숙해지면서 개별 기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온라인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된 거죠. 개별 기사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일부 기사들은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운송 자격을 취득해서 신선식품 배송에 특화하거나 위험물 운송 허가를 받아서 화학제품 운송에 뛰어드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용품이나 정밀기기를 운송하려면 온도와 습도 관리가 까다롭고 위험물질 운송은 별도의 안전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일반 화물 운송보다 진입 장벽이 높지만 그만큼 경쟁도 적고 운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대형 쇼핑몰도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개별 기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370만 명의 화물차 기사가 모두 특수 운송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특수 운송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사들이 특수 운송으로 몰리면 그 분야마저 과당 경쟁에 빠질 수 있어요.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화물 운송이 대부분 대형 물류 회사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개별 기사들도 이런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한 임금과 복리 후생을 보장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자 형태의 개별 기사들이 대부분이라서 시장 변화의 충격이 직접 개인에게 전달되는 구조예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더 체계적인 협동조합 시스템이 있어서 개별 기사들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안전운임제의 개편된 버전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전 제도가 폐지된 경험을 보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없어질 수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나 드론 배송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인간 기사들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트럭이 이미 시범 운행 중이고 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10년 뒤를 준비하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술 변화가 가져올 충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화물차 업계의 몰락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예요. 안전운임제 폐지, 대형 쇼핑몰의 시장 독점, 자영업 침체로 인한 수요 붕괴,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전문성을 기르려고 노력해도 시장 자체가 개별 기사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화물차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다른 많은 업종에도 비슷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택시 기사, 소상공인, 심지어 일부 사무직까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희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화물차 업계의 몰락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